오늘은요,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학습할 내용이고요. 그중에서 오늘은 더 본격적으로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어 처리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의료 인공지능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 요점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줄이자면 자, 인간하고 그 AI하고 도대체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이냐. 자, 서로가 대화하는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이냐, 상호 소통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제가 이 수업 듣는 학생분들 대부분 보니까 오히려 좀 인문사회, 자연과학 쪽이 더 많더라고요. 공학 친구들보다. 근데 오늘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문사회 쪽 친구들이 언어라는 구조의 측면에서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네, 오늘 자연어 처리에 대한 기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셨던 게 자, 바로 이거였습니다. 결국은 자연 처리라는 건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자면 바로 인공지능과 사람이 대화, 즉 소통하기 위함인데 그러면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자연어 처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 이거의 반대말이 네, 기계어였죠. 자, 좀 체크가 안 되는데요. 자, 이거에 대한 반대말이 기계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계어라는 이 표현은 훨씬 더 익숙하실 수도 있고요. 네, 자연어는 기계어에 반대되는 말, 즉 사람의 말이라는 의미에서 자연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위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면 크게 보면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어 처리라고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말을 서로가 대화를 하려면 자, 두 가지가 뭐가 필요하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복습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의 말을 인식해야 돼요. 자, 이것을 영어로는 말이 스피치잖아요. 자, 스피치 카그니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건 좀 간단히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공학 쪽에서 뭐 특히 뭐 무슨 어디 자기 뭐 아는 친구가 뭐 AI나 컴퓨터 공학 쪽을 공부하는데 만약에 나는 자연어 처리를 공부해라고 얘기했을 때 물어보세요. 혹시 그러면 혹시 너가 공부하는 게 스피치 카그니션이니 스피치 퍼셉션이니?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놀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카이스트나 포항공대에서는 스피치 퍼셉션이라는 것만 연구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자, 사람의 말을 인식한다는 건 결국은 간단합니다. 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여러 가지 배경 소음이 있잖아요. 뭐 자동차 소리, 무슨 경적 소리, 뭐 비 오는 소리 이런 소음들 속에서 사람의 말, 즉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때는 의미를 저기 지칭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의 목소리만을 추출해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지나가는 멍멍이 소리까지 전부 다 이게 저기 들어온다면 AI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거예요. 즉 여기서 인식이라는 거는 구분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배경 소음 중에서 사람의 말만 따로 떼서 구분한다. 이게 사람의 말이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뒤에서 또 이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사람은 우리가 귀가 있고 사람 같은 경우는 귀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 중에서 칵테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칵테일 효과는 우리가 심리 음향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론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칵테일 바, 뭐 예를 들면 칵테일 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시끄러운 클럽 같은 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럽에 가시면 굉장히 많은 소음들이 있죠. 음악 소리도 있고 뭐 주변 사람들 대화하는 소리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클럽에서 친구의 말을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랑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 여러 가지 소음들 중에서 우리 사람은 선택적으로 주의 집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이 청신경에서 보시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 주변의 소음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칵테일 효과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게 사람은 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청신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자, 컴퓨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컴퓨터는 주변에 있는 소리들을 다
숫자 처리해서 그중에서 유독 사람의 말을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인식, 즉 구분을 하는 겁니다. 소음 속에서. 자, 이런 역할들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네, 김관 학생 반가워요. 네, 좋습니다. 자, 언어를 또 인식해야 됩니다. 자, 언어는 이제 사람의 말만 떼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했던 말에서 의미를 분석해야 됩니다. 또는 의도를 분석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인공지능 비서잖아요. 뭐 애플폰 쓰시는 분들 시리 쓰실 거고요. 구글은 뭐 구글 어시스턴트 이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 비서가 있는데, 자, 인공지능 비서한테 여러분들 뭐 오늘 날씨 어때라고 물어보는 거는 인공지능이 그냥 사람의 말인 오늘 날씨 어때를 소음 속에서 구분하는 걸 원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인공지능은 빠르게 분석합니다. 이거를 뭐 찾아달라는 건지 아니면 내 말을 따라해 달라는 건지, 자, 이런 의도를 파악해서 오늘의 날씨에 대해서 아마 답변을 해줄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은 두 번째 랭귀지라고 하는 사람의 말 속에 담긴 의미, 의도, 문법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해야 될 겁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의미, 의도라고 썼지만 이 안에는 사람의 말은 여러분들 구문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신텍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자, 사람의 말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뭐 이런 식의 구조도 가집니다. 자, 이런 구문 구조는 한국어가 다를 거고 영어도 다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구문 구조를 AI가 빠르게 파악합니다. 그 나라의 말로요. 자, 그 다음에 구문 구조를 파악하고 나면 문법을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법은 형태소예요. 자, 형태소라고 해서 사람의 말을 빠르게 쪼갭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의 말에서 의도를 가지는 부분은,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명사하고 동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명사는 어떤 걸 지칭하는 걸 거고요. 예를 들면 오늘 날씨 어때? 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오늘하고 날씨잖아요. 자, 그다음에 동사 또는 뭐 서술어. 자, 그다음에 어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작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분석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수식어를 해서 오늘 날씨가 참 꿀꿀한데 오늘 날씨 어때? 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시리는 오늘 날씨 어때에 대해서 대답을 할 거예요. 이때 앞에 붙은 말은 불필요한 수식어잖아요. 오늘 날씨 꿀꿀한데 라는 것은. 그렇죠? 자, 그렇게 빠르게 쪼개서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 수업이 여러분들 인공지능은 처럼 생각하기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사람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러분들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뭐 요약하자면 결국 사람은 이렇게 소리들을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람의 말소리는 우리가 리스닝이 있고 스피치 리스닝이 있고 그다음에 히어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어링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야말로 소리를 인지하는 거고요. 리스닝이라고 할 때는 말의 의미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익 시험이 리스닝 테스트지 히어링 테스트는 아니거든요. 리스닝이니까 결국은 어떤 영어의 발어의 문장의 숨은 의미까지 다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쨌든 히어링이든 리스닝이든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자, 사람은 결국 공기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소리의 정보, 소위 이제 음파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이런 물리적인 형태로 바꿔주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손가락 하나로 자판 하나씩 치듯이 귀에서 가장 작은 이소골이라고 하는, 이소골은 이제 뼈 세 개의 형태를 붙여서 하는 말이고요. 자, 추골, 침골, 등골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뼈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요. 이 뼈를 통해서 물리적인 형태로 바꿔줍니다. 즉 손가락으로 톡톡 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모수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바보라는 소리 같으면, 바보라는 소리 같으면 이거를 하나씩 쪼개서 이 소리가 전달이 돼요. 자, 공기 속의 바보라는 말은 결국은 자음, 비읍, 모음, 다시 자음, 비읍, 모음,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음소라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소리 신호들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듯이 여기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달팽이관 안에는 하나의 액체와 네, 림프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와 안에 작은 유모세포라고 하는 털이 있는데요. 걔네들이 움직이면서 최종적으로 전기 신호를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서 대뇌 청각 피질, 그러니까 요 지금 요게 제일 마지막인 게 요게 지금 베스큘러 너브라고 하는 게 청신경인데요. 8번 청신경을 통해서 쭉 들어가서 결국 우리 대뇌에 있는 측두엽에 프리 프림 저 죄송해요. 제가 지금 오랜만에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려니까 예, 좀 저기 이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자, 1차 청각 피질이라고 해서 네, 그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지금 요거를 뭐 여러분들 뭐 달달 외우시라기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소리를 인식합니다. 중간중간 과정을 보면 결국은 에너지 형태를 바꿔주기도 하고 결국은 각각 하는 역할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기관에서. 예를 들면 소리를 모아주는 기관도 있고요.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해석하는 기관도 있고 맨 마지막은 소리를 인지하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자, 어찌됐건 사람이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문제는 자, AI는 또는 컴퓨터는 이런 귀가 없잖아요. 이런 달팽이관도 없고요. 이런 청신경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오늘 시작하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릴 음성 인식 부분, 자, 자연어 처리에서 음성 인식 부분을 먼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 스피치 퍼셉션이라고 하는 음성 인식 기술은 자, 어떻게 이제 이게 기초적인 이론이 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말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 교양 수준에서 여러분들한테 자, AI가 어떻게 처리하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음성 인식이라는 거는 자,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음성은 스피치잖아요. 즉, 우리 스피치라는 표현은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요 음성을 컴퓨터가 해석하고 내용을 문자 데이터로 전환하는 기술까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표면적으로 어떤 말인지에 대한 형태는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바보라는 소리를 얘기를 했으면 이 바보가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아, 자음, 모음, 자음, 모음의 형태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다 데이터를 처리해서 아, 이게 문자로 이걸 의미하는 거군요. 이거를 상징하는 거군요라고 이렇게 예, 처리가 되는 걸 얘기해요. 그때는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0과 1의 형태로 이진법 형태로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벡터 형태로요. 자, 이런 걸 벡터라고 그래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00, 10,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 하나의 숫자 덩어리 형태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요거는 많이 아시더라고요. STT라고 해서 자, 결국은 음성 인식 기술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의 어떤 기능은 STT, 스피치 텍스트라고 하는 자, 이게 STT 네, 요 약자 이니셜을 따서 ST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 팝하고 이런 거 쓰실 때 여러분들 목소리를 그대로 자판으로 바꿔주는 기술 있잖아요. 자, 그게 STT입니다. 자, 그러려면 적어도 AI는 자, 여러분들의 음성을 정확하게 지금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예, 저기 음소를 대치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발화하지 않는 엉뚱한 말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 정확도 높게 이거를 사람의 말을 인식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요. 자, 좋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리 목적지 설정할 때 음성으로 많이 하잖아요. 뭐 운전 중에 이제 직접 자판을 칠 수가 없으니까요. 스마트 TV도 요즘에 말로 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연락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인공지능 비서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활용되고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특히 시험을 위해서 이번 중간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음성 인식에서는 우리가 전철이라는 부분하고 인식이라는 두 가지 단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AI를 설명할 때 전철이라는 프리프로세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 이 프리프로세싱하고 요때 전철이하고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 자, 하지만 뭐 비슷한 맥락이니까 제가 요거는 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학생분들이 이제 이게 네트워크가 좀 불안해서 좀 튀긴 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네, 좀 튕기다 들어오시더라도 저희가 이것을 다시 영상으로 다시 또 제공을 하니까요. 예, 다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처리랑 음성이 뭐냐? 자, 첫 번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전처리는 간단합니다. 여러 소리가 지금 섞여 있잖아요. 우리 지금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소리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다양한 소리들 중에서 자, 불필요한 소리들은 전부 다 제거하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불필요한 소리를 그냥 소음이라고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자, 노이즈라고 하는 소음은 제거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야 우리가 사람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사람의 말은 좀 증폭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의 말에 집중할 수 있겠죠. 자, 이 기능을 사람의 귀에서는 소위 이제 청신경에서 칵테일 효과라는 그런 심리 음향적인 장치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사람이라서 가능한 거고요. AI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걸 전처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행합니다. 자, 여기 밑에 좀 적혀 있는데요. 다양한 소리가 섞여 있을 때 사람은 원하는 소리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자, 칵테일 효과가 있지만 기계는 그게 안 되니까 잡다한 소리까지 다 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잡다한 소리의 구간을 제거를 합니다. 자, 요 기술도 사실 좀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굉장히 어려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즉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처리는 소음을 제거한다. 사람 말소리 외에는 다 소음이고요. 그런 소리들을 다 제거하더라.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명재님 반갑고요. 자, 그래서 인식은 세부적으로 특징 추출, 패턴 분석, 언어 처리의 과정을 이게 거침인데 이게 하나 빠졌네요. 네, 거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 앞에 전처리를 설명했으니까 인식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식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인식은 앞에 우리가 특징 추출, 패턴 분석, 언어 처리라고 하는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라고 요 앞에 요 하단부에 지금 적혀 있는데요. 요게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다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특강이 아니라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좀 외우실 건 외우시고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이해하는 게 좀 남는 수업일 것 같아서 자, 좀 무조건 외우라기보다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특징은 뭐냐 하면 자, 지금 앞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처리를 통해서 소음을 제거하고 이제 순수한 말만 남았습니다. 즉 사람의 목소리만 남았는데 자, 이 중에서 사람의 목소리인 건 알겠는데 자, 음성 인식 요거를 이제 이 사람의 목소리에 담긴 이 의미는 모르지만 요 단어를 이 음소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바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제가 말한 바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음성 인식 처리를 통해서 어쨌든 이것을 글자로 바꿔줘야 할 겁니다. 이렇게 자판에 나오게. 자, 그러려면 요 음소 하나하나를 자, 가장 작은 말소리 단위가 음소잖아요. 뭐 형태소긴 하지만 이, 이 의미가 없다면 음소거든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빠르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은 특징 추출입니다. 그래서 자음이 가진 특징이 있고 모음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음은 어떤 구강 구조에 방해를 받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음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모음은 구강 구조에 방해를 받지 않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모음은 그냥 말 그대로 구강 구조라는 게 뭐 혀나 뭐 턱이나 이런 건데요. 그냥 우리가 목 가운데 있는 성대에서 나온 소리가 그냥 여과 없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모음 같은 경우는 방해는 없는데 예를 들면 입의 모양이라든지 자, 입을 오므렸다든지 폈다든지 이런 모양에 의해서 뭐 아나, 이, 으 뭐 이런 게 지금 구분이 되잖아요. 자, 이런 특징을 구분하는데 자음 부분을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모음을 여기 예시를 든 거예요. 그래서 자, 사람 말소리 중에 모음을 만약에 AI가 빠르게 인식하려면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리 주파수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파수는 프리퀀시라고 해서 사람의 목소리에는 어떤 음의 뭐 약간 높낮이라고 할까요? 높낮이는 아니긴 한데 엄격히 말하면 자, 음의 어떤 높낮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걸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요. 2차원 형태의 스펙트럼으로 바꿔줘요. 자, 너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 다 외우시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뭐 음성 인식을 공부하려고 이 수업을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적어도 요런 지금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특징 추출, 패턴 분석, 언어 처리가 뭔지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요 PPT 이상의 내용을 제가 뭐 시험에서 요구하진 않아요. 다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좀 뭐 처음 들어보신 용어가 많을 텐데 예, 설명 부분은 편히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바꿔줘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사람의 이 소리 주파수가 보시면 뭐 단위가 1000Hz, 2000Hz, 3000Hz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소리나 우 소리나 이런 소리들은 이런 주파수의 파형 형태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건 2차원이고 3차원은 이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해서 보통 3차원으로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뭐 가끔씩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이런 거 보면 성문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성문. 목소리 지문이라고 하는데 그때 말하는 이 목소리 지문이 요 주파수입니다. 요 주파수의 특정 요 형태의 띠를 요걸 포먼트라고 하는데 이 봉우리 꼭지점을 포먼트라고 하는데 자, 이 포먼트의 패턴을 보고 우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인식해요. 그래서 첫 번째 AI가 할 일은 사람의 말 중에서 전처리를 끝냈으면 이 사람의 깨끗한 말소리 중에서 자, 이걸 수치로 이렇게 소리 주파수를 분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패턴은 아까 앞서서 했던 말과 연장선인데요. 자,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여기는 1000Hz대의 소리가 많이 지금 높잖아요. 자, 그리고 3000Hz대의 소리가 좀 나오고 자, 이런 소리는 아, 이구나 라고 패턴을 분석해요. 이런 거는 숫자로 봤을 때 2라는 목소리구나.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지금 여기 우 같은 경우는 여기 3000Hz대 소리가 뭐 이렇게 평평하고 앞에는 뭐 이렇게 쌍곡선을 그리고 근데 아보다는 예를 들면 3000Hz의 이 주파수 패턴이 낮고 뭐 이런 거는 아 우소리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그래프의 파형을 만드는 게 특징 추출이고요. 자, 그래프의 파형을 만들었으면 이 파형 요 높낮이에 따라서 아 사람 목소리의 그 모음하고 매칭을 하는 거죠. 모음하고 아 요럴 때는 이 소리고 요럴 때는 우소리구나. 자, 요것을 패턴을 분석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사람은 뭐 성별이나 또는 뭐 나이에 따라서 이런 목소리의 일반적인 수치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절대값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값으로 하면 아마 이 AI가 학습, 이 소리들이 어떤 소리인지 학습할 때 굉장히 미세하게 학습을 해야 되는데 자, 만약 이런 식으로 패턴을 본다면 이거는 여성이고 남성이고 뭐 나이가 어린 사람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간에 이는 이런 패턴을 우는 이런 패턴을 보여요. 그래서 이 패턴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요까지 분석했으면 AI는 그 다음에 간단하죠. 자, 요 패턴을 분석한 게 이미 이제 학습되어 있는 본인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가장 유사한 문자하고 이제 매칭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아, 요런 패턴을 분석했더니 요거는 아, 이 소리에 가깝겠구나. 그래서 예, 자판에 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소리를 빠르게 하거나 조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STT 기술에서 보면 오타가 많이 나오죠. 자, 그러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음하고 모음을 빨리 붙여서 얘기하면 요 패턴이 약간 바뀝니다. 자, 왜냐 앞에 자음이 있으니까 연음이 돼서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데 그런 경우는 또박또박 말하면 AI는 문자로 예, 또박또박 표현해 줍니다. 가능한 오타가 있는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그런 발음들은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부분은 이제 말소리 처리에 대한 거였어요, 핵심이. 그러면 후반부는 말소리 처리가 아니라 이제 언어, 랭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합하면 자, 지금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기술은 말소리를 인식하는 거와 언어를 인식하는 두 가지 차원으로 되어 있고요. 앞서서 말소리를 인식하는 것은 결국 전처리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전처리가 됐으면 자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이라는 과정은 결국 자 이런 주파수 대역의 특징을 말소리에서 추출하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의 패턴을 분석해서 가장 유사한 소리로 바꿔주는 것이다 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I는 어떻게 사람의 언어를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이제 의미예요. 의미를 파악할까? 자, 만약에 단순히 AI가 사람의 말소리만을 구분하는 데 그친다면 뭐 여러분들 필기를 도와주거나 뭐 녹음하는 기술을 그냥 문자로 바꿔주는 네이버 클로바 같은 거요. 자, 그런 쪽으로만 응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의료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연어 처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건 바로 이 AI는 사람의 말소리에 담긴 의미까지도 학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주기 때문이에요. 결국 인공지능 비서 같은 기술은 굉장히 고차원의 기술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의미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미는 옛날에 시멘틱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자, 영어로 시멘틱인데요. 자, 이 시멘틱 애널리틱스, 그러니까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의미라는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의미는요, 사람이 일상 속에서 쓰는 자연어를, 그러니까 자연어가 이제 사람의 말이잖아요. 여기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의 말소리에 담긴 의미는 자, 우리가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제가 요거 한번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제가 채팅에 문제 남길 테니까 그냥 답 아시는 분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말, 말의 의미는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STT로 치면 그냥 말만 하면 이렇게 쳐주면 참 좋을 텐데. 자, 1번 단어, 2번 문법, 3번 형태소. 자, 제가 채팅으로 썼습니다. 자, 사람의 말에서 우리가 의미라는 부분은 자, 단어가 있고요. 문법이 있고요. 형태소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어디에 주로 있을까요? 주로가 아니라 어디에가 담당할까요? 자, 이 객관식이니까 한번 듣고 계신 분들은 밑에 답을 한번 이렇게 채팅으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목소리 잘 듣고 계신 거죠? 네. 예, 여러분들 반응이 없으면 슬슬 불안해져요. 이게 저만 혹시 너무 어렵게 얘기해서 저만 얘기하고 다른 분들 그냥 다른 거 하고 있나? 배민성님, 네,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배민성님 좋아요. 단어. 자, 뭐 1번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배민성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짝짝짝. 네, 아주 훌륭합니다. 정답이에요. 네, 단어에 있습니다. 사람의 말의 의미는. 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뭐 어제 어제 시험 잘 봤어? 라고 하면 자, 우리는 어제 시험 잘 봤어에서 핵심적인 의미는 어제라는 이 단어하고요. 시험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AI가 사람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우리 사람은 단어만 나열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어제 시험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어제 시험 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자,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문법도 자연스러운 말에서는 문법도 들어가고 뭐 조사나 어미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어 뒤에 붙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이 사람의 말소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AI가 학습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뭉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푸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요. 코푸스라고 합니다. 자, 말소리 뭉치 그러니까 발화 자료죠. 발화 자료를 우리가 활용해서 요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발화 자료 뭐 예를 들면 10만 건, 100만 건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자, 먼저 학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말들을 주로 쓰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우리가 언어가 인식되게 됩니다. 자, 코푸스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연어 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텍스트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발화 자료를 글자로 바꿔서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자연어 처리를 잘 할 수 있으려면 핵심은 저런 코푸스를 많이 갖고 있는 기관이어야겠죠. 자, 그래서 좀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어를 처리하는 과정 자체는 크게 네 단계로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태소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구문 분석이고요. 세 번째는 의미 분석이고요. 네 번째는 담화 분석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형태소가 뭔지, 구문이 뭔지, 의미가 뭔지, 담화가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 설명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형태소라는 거는 자,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어, 밑에 있는 요 단어 앞부분만 보면 배를 좋아하는 까지만 말을 했을 때, 자, 여기서 우리는 의미를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냐면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로 요 말을 쪼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여기서는 배하고 르를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명사죠. 자, 뭐 타는 배도 되겠고 뭐 먹는 배도 되겠고요. 명사고 뒤에 붙은 르는 네, 이것을 우리가 조사라고 합니다. 자, 조사는 왜 명사 뒤에 붙는 걸 조사라고 하는데요. 자, 특별히 조사는 문법이라는 걸 담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베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어절 단위는 띄어쓰기 단위로 우리가 단어를 구분하거든요. 자, 이 단어에서 르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어라는 걸 담당합니다. 성격을 목적어라는 성격을 띠고 있음을 여기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격 조사라고 하죠. 르는 르를 목적격 조사라고 하죠. 자,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는 다른 게 바뀌어도 문장이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배가 아니라 강아지라는 뭐 단어를 넣어도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예, 말이 되죠. 즉, 자, 이게 말이 된다라는 건 이게 쪼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명사와 조사로 쪼개지고요. 조사 중에서도 목적격 조사였네요. 자, 좋아하는도 마찬가지죠. 원래 얘의 말은 좋아하다예요. 동사죠, 원래는. 자, 동사인데 원래는 동사 형태인데 좋아하다. 네. 동사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형용사 형태죠. 자, 좋아하다 뭐 이런 건데 자, 여기 뒤에 붙은 는이 붙음으로 해서 네, 이 는은 보조사라고 합니다. 조사입니다, 결국은. 얘도 조사고 얘도 조사인데 얘는 역할이 목적격 조사니까 그냥 목적격 조사를 부르고요. 목적어 형태를 띠게 만들어주고요. 자, 보조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문장 내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게 바꿔주는 그런 조사예요. 그래서 보조하는 조사다 해서 보조사를 부릅니다. 즉 좋아하는이라고 하는 요 서술어 형태에 는이라는 보조사가 붙음으로 해서 얘는 주어가 되는 거고요. 주어는 명사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명사나 대명사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사 형태가 명사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결국은 핵심은 요 단어들인데요. 지금 두 개의 단어가 각각 예, 이렇게 의미로 쪼개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가진 요런 형태소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형태소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형태소 중에서도 앞에 명사나 이런 동사처럼 우리가 의미를 가지는 걸 의미 형태소라고 해요. 그리고 자, 뒤에 붙은 르이나 는처럼 조사들이죠. 문법을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문법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형태소인데요. 자, 그런데 사실 AI라면 문법 형태소도 중요하지만 자, 재빠르게 지금 이 단어 두 개의 단어에서 AI는 의미를 찾아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배라고 하는 요 단어랑 좋아하는이라고 하는 요 형태소를 예, 배라고 하는 형태소랑 요거를 빠르게 파악을 해야 예, 이 문장을 AI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뭐 문법적인 거 어려우시면 좀 인터넷 서치해 보시면 되고 이런 거 잘하시면 영어를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의 구조를 잘 알아야 또는 영어의 구조를 그 나라 말에 영어가 아니더라도 뭐 중국어든 일본어든 그 나라의 언어 구조를 알면 예, 조금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문이라는 건 뭐냐면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말의 형태예요. 그 나라 말의 고유한 말의. 자, 그래서 구조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신텍스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형태로 돼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나라 한국말은 그렇고요. 자, 영어 같으면 반대죠. 영어는 주어, 서술어, 예, 그 다음에 목적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가 먼저 오죠. 영어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사실은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요. AI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은 서술어가 제일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AI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자, 주어가 나오고 나는 목적어. 나는 목적어에 들어오는 요 문장을 길게 말한다면 AI가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밥 밥하고 뭐 국하고 뭐 돈가스하고 야채하고 과일하고 그다음 서술어 먹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먹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먹었다가 아니라 그냥 먹고 싶었다니까 지금 먹은 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어가 뒤에 복잡해지면 문장 내용이 되게 꼬입니다.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서술어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를 금방 파악을 해요. 그래서 좀 영어 쪽이 그래서 AI가 조금 더 훨씬 이해하기 쉬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문장의 배열 구조를 구문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의미 분석은 간단합니다. 의미 분석은 AI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건데요. 자, 요거는 단어 자체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배민성 선생이 잘 맞춘 것처럼 사람의 말의 의미는 단어에 담겨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시멘틱 분석이라고 하는데, 시멘틱 애널리틱스라고 하는데, 자, 이 단어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빠르게 분석하면 됩니다. 이 의미 분석이 되려면 요 형태소를 먼저 쪼개야겠죠. 예, 그래야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중에서 의미 형태소를 빠르게 쪼개서 그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으니까요. 단어가 되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 담화 분석은 가장 어려워하는 거예요. AI가. 자, 이거는 뭐냐 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유머라든지 사람의 말을 사용하는 거, use, 뭐 pragmatics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의 말소리에 담겨져 있는 유머라든지 뭐 추상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자, 뭐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거. 자, 왜냐하면 예를 들면 담화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요즘에 뭐가 있을까요? 뭐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는 어, 아, 요즘에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물가가 많이 올랐다며라고 얘기를 한다면 AI는 자, 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뭔지 자, 이런 쉐마라고 하는데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AI가 거기에 맞춰서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대화를 하죠. 또는 이제 유머 같은 경우에 나는 이 수업 정말 목이 빠져라 기다렸어라고 했을 때 실제로 목이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냥 뭐 간절히 기다렸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AI는 그러면 그래 뭐 정말 힘들게 기다렸구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목이 빠져라 기다렸어라고 했는데 AI가 형태소나 구문이나 의미는 다 제대로 분석했는데 담화 분석에서 잘못 분석해서 목 괜찮아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잘못 분석한 게 되겠습니다. 담화론적으로는. 하지만 형태소나 구문이나 의미는 잘 분석을 했겠죠. 자,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AI가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냐면요. 밑에 보시면 자, 실제로 제가 이 구글 번역에서 문장을 한번 번역을 해봤더니 자,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제가 이걸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자, 확대를 좀 해드리면 자, 지금 제가 이거를 제 이름이 혜원이잖아요. 변혜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다 이렇게 쳐봤어요. 한국어로 배를 좋아하는 혜원이가 부엌에서 포크를 가지고 왔다. 라고 이렇게 문장을 제가 만약 치면 언어적으로는 AI가 이걸 빠르게 분석해야 됩니다. 자, 형태소도 분석하고 구문도 분석하고 의미도 분석하고 담화도 분석해서 일단 빠르게 지금 형태소를 쪼개겠죠. 일단 단어를 쪼개고요. 우리나라 말의 단어는 띄어쓰기 형태가 어절이라고 해서 단어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일곱 개의 단어라는 걸 일단 쪼개고요. 의미 분석으로. 네, 7어절이라고 하죠. 일곱 개를 딱 쪼개고 그 다음에 형태소를 빠르게 분류할 거예요. 그래서 배하고 르를 일단 쪼개고 좋아하는에서 좋아하까지 쪼개고 이렇게 쪼개면 자, 여기 의미 형태소인 배, 좋아하, 뭐 회원, 이가 자, 회원 쪼개고 이가는 우리가 또 문법 형태소죠. 주격조사죠, 이거는. 자, 회원이라고 하는 요 명사, 저기 뭐죠? 그 의미 형태소를 쪼개요. 그러면 배 좋아하다 회원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이제 언어 문법에 맞춰서 구문도 분석해서 문법에 맞춰서 영어의 문법에 맞춰서 요 단어들을 치환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 구글 번역 같은 경우에 AI 번역이잖아요. 자연어 처리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대체로 보면 이게 얼추 맞아요. 얼추 맞는데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라는 걸 그러니까 고급 기술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배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면 회원은 저니까 뭐 이것도 잘 분석했네요. Who likes chips? 네. Fork from the kitchen 뭐 이런 식으로 이 말 그대로 하면 자, 쉽은 배잖아요. 그래서 배를 좋아하는 혜원이가 그러니까 타는 보트를 좋아하는 혜원이가 키친 부엌에서 포크를 가지고 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배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어떤 단어라는 거는 자 중의성을 가집니다. 중의성. ambiguity word라고 하는데 중의성을 가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의성이라는 게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의미가 딱 하나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과라는 의미도 사과만 보면 이게 제가 뭐 먹는 애플도 있고 apologize 뭐 사과하다 할 때 사과도 있고요. 뭐 먹는 사과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의미를 가지죠. 단어는. 자,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배라고 하는 단어도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ship이라고 하는 배도 있고요. 타는 보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타는 배도 있고 자, pair 자, 먹는 배죠, 이거는. 자, 그래서 먹는 배냐, 타는 쉽이냐, 이거를 AI가 요 문맥 내에서 분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맥 내에서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예를 들면 요 명사하고 가장 주로 매칭되는 그런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의미 분석으로 이 AI가 대칭되는 것까지 외워놔야, 그러니까 학습이 돼야 돼요. 자, 이게 왜 이런 식이 됐냐면 이런 표현을 AI가 학습을 많이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먹는 배고요. 이게 자, 지금 부엌이라고 하는 요 맥락에서 쓰이는 배는 보트가 아닐 거 아니에요. 부엌에 설마 그 보트가 있진 않겠죠. 그래서 부엌, 포크. 자, 요 맥락에서 만약에 배라는 단어가 쓰였으면 이거는 피어구나, 먹는 배구나 라고 AI가 인식을 해야, 학습이 되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게 학습이 덜 돼 있으면 AI는 이런 식으로 쉽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이니까 사람의 말에서는 예, who likes sheeps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로 뭐 이렇게 영어로 막 뭐 혹시라도 번역할 일 있을 때 구글을 쓰시게 되면 문법적인 거는 얼추 잘 맞아요. 근데 이제 구글 번역에서 단어 같은 거를 잘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이 단어가 정확하게 잘 번역이 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 뭐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지금 처음 듣는 내용들에서 많이 어려울 텐데 그래도 제가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이런 개념 위주로 지금 이 자연어 처리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려우시더라도 이거 알고 계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AI를 접하시더라도 실생활에서 AI 비서를 보시더라도 더 반갑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 다섯 슬라이드, 여섯 슬라이드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자, 앞에 설명을 다시 이제 요약을 드리자면 설명이 좀 장황했는데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연어 처리를 AI가 잘 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의미 영역의 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 코푸스라고 하는 말 덩어리, 즉 발화 자료를 잘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엉뚱한 단어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 뭉치를 잘 학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요 슬라이드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어를 처리할 때 우리가 의미 영역에서 처리하는 과정은 자, 네 가지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담화 분석의 네 단계가 수행되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각각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작은 단위로 쪼개는 것, 구문 분석은 말의 배열 순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 의미는 단어를 분석하는 것, 담화는 뭐 유머나 추상어나 이야기, 대화 상황을 분석하는 것. 자, 이렇게 구성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쪼갠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지금 쪼갠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형태소 분석을 배를 좋아하는 이 단어를 배하고 르를 쪼개고 좋아하는을 좋아하고 는으로 쪼갰어요. 자, 이거는 지금 사람이 쪼갠 거고요. 자, AI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AI가 한국어나 영어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자연어를 기계어로 바꿔줘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기계어는 숫자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AI나 컴퓨터는 사람이 치는 단어를 숫자로 결국은 이해합니다. 자, 따라서 자, 지금 사람이 쓰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나 벡터의 형태로 변화시켜요. 자, 벡터는 뭐 별건 아니고 뭐 숫자 덩어리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011, 00, 01, 01 뭐 이런 식으로 숫자의 덩어리 형태로 이해해요. 자, 또는 숫자 0이나 1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죠. 뭐
컴퓨터가 이진법을 사용한다라는 건 뭐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기술이 들어가는데 바로 그것이 임베딩이라는 기술입니다. 임베딩은 영어로 embedded는 우리가 어디 삽입한다라는 의미고요. 거기에 ing가 들어가는데요. ing는 이제 그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임베딩은 뭐냐 하면 단어나 문장을요. 이거 중요합니다. 단어나 문장을 수치화, 숫자로 바꿔요. 숫자로 바꿔서 벡터 공간. 자, 여기서 말하는 벡터라는 건 뭐냐 하면 최소한 2차원의 공간을 얘기해요. 2차원은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자, 만약에 x축만 있으면 1차원이고요. 축이 두 개가 있으면 2차원이 됩니다. 반대로 축이 하나 더 있으면 3차원이 되겠죠. 3차원이 되면 공간 형태가 되겠죠. 자, 2차원은 적어도 x축과 y축, 즉 가로와 세로의 축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자, 요런 XY 형태의 가로 세로가 있는 축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자, 사람의 단어를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 형태로 바꿔주고 요 공간 XY의 공간으로 바꿔주는 형태를 우리가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자, 특히나 자연어 처리에서 하는 임베딩은 단어를 저런 XY의 2차원 공간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워드 투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to는 원래 to 이 전치사인데요. 그냥 숫자로 2로 표현해서 word to back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뭐 이런 용어를 보시게 되면 아 이게 사람의 말을 XY의 2차원의 형태의 공간에 놓는 걸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사한 단어가 있으면 만약에 가깝게 배치가 될 겁니다. 또는 유사하지 않은 단어는 상당히 멀리 배치가 돼요.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자, 예를 들면 king, 킹은 왕이고요. 퀸은 여왕이잖아요. 자, 이런 단어들은 성격이 비슷한 단어죠. 의미적으로는 가깝습니다. 의미적으로는 거리가 가깝겠죠. 그러면 이렇게 붙어 있게 되고요. 자, man하고 woman은 두 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적으로 가까워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게 됩니다. 퀸하고 맨은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있을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숫자가 만약에 1, 2, 3 y축의 숫자가 이 세로축이 y예요. 1, 2, 3 이란 숫자라면 자, 요 각각에 있는 요 위치의 좌표가 찍히겠죠. 이제 예를 들면 요거는 3,1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이 될 거예요. 뭐 여왕은 뭐 2,2 뭐 이렇게 되겠네요. 예를 들면 맞죠? 2에 있고 또 2에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각각 공간에 배치돼서 자, 지금부터는 왕은 3,1 여자는 2, 여왕은 2,2 이런 식으로 AI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왕은 3, 1 여왕은 2, 2 이런 식으로 숫자 형태를 이해하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워드 투 백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조금 돌려보면 요 하나씩 제가 지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단어 분석을 그럼 AI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네, 자, 중요한 겁니다. 자, 형태소 분석은 간단합니다. 자, 입력된 문자열을 결국 분석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렸죠. 형태소라는 최소한의 의미가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자, 결국은 문장을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는 과정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 나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았다. 자, 이 문장을 AI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 만약에 AI가 이거를 형태소를 학습하지 않으면 나는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지금 두 개 쓰였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문장을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앞에 있는 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뒤에 있는 나는은 액션, 동작을 의미하잖아요. 자, 동사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플라잉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똑같이 나는이라 쓰여도 이게 사실은 문장 내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근데 AI는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일단 형태소를 무조건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자, 형태소를 먼저 뭐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단어, 어절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음절 기반으로 쪼개기도 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태깅이라고 해요. 태깅. 자, 우리가 태그를 단다라는 의미입니다. 옷 사시면 여러분들 태그가 달려 있잖아요. 새 옷이라는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ing가 붙었으니까 태그를 달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대명사는 MP,
주격조사는 JKS, 일반 명사는 NNG, 뭐 이런 형태로 태그, 상품에 우리가 그 상표를 달듯이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 보시는 나, 그 다음에 는 여기는 예, 대명사구나. 네, 플러스 는 그러니까 나는 결국은 여기서 대명사이구나. 예, 명상이 명사인데 아까 제가 명사라고만 얘기했는데 정확한 대명사죠. 뭐 그녀, 나뭐 이런 건 대명사예요. 자, 대명사 플러스 는은 뭐냐? JKS 주격조사구나. 그러니까 조사인데 주어 역할을 하니까 주어의 기능을 설명하니까 문법을 설명하니까 주격조사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태그를 다 달아줘요. 이렇게 예, 컴퓨터가 AI가. 자, 그다음에 요 이제 이 문선에 출현하는 빈도를 또 분석합니다. 자, 빈도를 분석하고 자,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신조어들이 많아요. 우리가 자연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 책이나 무슨 신문에 있는 글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옛날 거긴 하지만 디귿. 자, 이거 덜덜덜 이거를 예를 들면 AI가 처음 보면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품사로 쪼개면 쪼갤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음소가 세 개 쓰인 건데 결국 이게 덜덜덜해, 뭐 후덜덜해, 네, 뭐 신조어구나 이런 거를 학습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쓰이면 아 이게 이거구나 암호 분석하듯이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형태소 분석이에요. 자, 핵심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최소한의 의미가 있는 단어로 형태소를 쪼개야 됩니다. AI가 사람 말 이해하려면. 자, 그렇게 해서 태깅, 자, 이렇게 품사를 달아주고요.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구문 분석이죠. 그래서 구문은 여러분들 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하나의 어떤 문장 배열을 우리가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분으로 분해한 후에 자, 이제 나중에 이 위계 관계, 순서 관계를 파악해서 문장의 구조를 찾아냅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 쭉 이 뭐 예를 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AI 번역기 같은 경우는 한국어의 주어 동사 목적어의 이 배열을 영어의 주어 한국어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관계를 영어에서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관계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 배열 순서를 얘가 정확하게 쪼개야 될 거예요.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면 나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았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때 나는이라는 게 주어 역할을 하는구나. 자, 하늘을 나는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어와 서술어구나. 지금 여기 보시면 나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았다는 문장은 어려운 문장이에요. 이거는 어린 아이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인데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복문이라고 그래요. 복문. 자, 복문은 뭐냐면 두 개의 단어가 우리가 같이 쓰인 걸 복문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단어가 아니라 두 개의 문장이 두 개 이상의 문장이 지금 합쳐진 거예요. 자, 원래 이거의 문장은 보시면 첫 번째는 나는 비행기를 보았다라는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행기는 하늘을 난다. 자, 이게 두 가지의 문장이에요. 이 두 가지의 문장을 합쳐서 우리가 복문 형태로 하나의 문장을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이 주어 목적어의 지금 관계를 한 문장으로 떼서 지금 하늘을 난다라는 지금 목적어 서술어가 지금 여기 안겨져 있죠, 지금. 그러니까 요 문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나는 비행기를 보았다라는 이 지금 요 첫 번째 문장이 있고 두 번째 문장인 하늘을 난다라는 요 두 번째 문장을 자, 주어 목적어의 형태, 목적어 서술의 형태구나 이렇게 지금 쪼갠 겁니다. 구문을. 그러니까 어쨌든 문장 배열 순서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문 분석이 이루어져야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문장까지도 예, 분석이 가능할 거예요. AI가. 자, 힘들게 왔습니다. 이제 의미 분석입니다. 의미는 조금 쉬운데요. 자, 시멘틱 애널리틱스라는 의미 분석은 앞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문장의 뜻을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 뜻이라는 게 의미죠. 그래서 의미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로 단어가 가지고 있고요. 자, 아까 보셨다시피 배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배가 자, 이제 AI에서 중요한 거는 이 배가 이 쉽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먹는 피어를 의미하는 건지 페어를 의미하는 건지 요거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의 단어에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분석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때 이런 동음 이의어, 그러니까 형태는 같은데 의미가 두 개 이상인 게 나와 있으면 기계학습을 통해서요. 기계학습이라는 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가 하는 학습. 학습을 통해서 각각 의미를 다 학습해서 이게 잘 쓰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줘서 고마워요. 지금 김현영님도 아마 이제 중간에 튕겨 나가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중간에 좀 다른 말해서 미안한데 이게 궤도타운에서 가만히 계시면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이게 자동적으로 지금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서 궤도타운에서 튕겨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요 Z나 이런 걸 누르셔서 춤도 좀 추시고 몸도 좀 풀어주시고 네, 뭐 F 쏘시면 장풍도 좀 쏘시고 하시면서 제가 뭐 수업 중간에 여러분이 춤을 춘다고 해서 뭐 절대 네, 주의를 주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요. 네, 아니면 윤희정 학생처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시거나 하셔야 이게 이 게토타운에서 여러분들이 접속이 잘 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좀 어렵죠? 어렵지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건 무조건 기계처럼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하이진님 뭐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네. 자, 뭐 여러분들 제가 원하는 거는 결국은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어떤 숨겨져 있는 이 어떤 철학적인 게 아니라 원리적인 의미를 다 생략한 채 요걸 코딩으로만 배우시잖아요. 전혀 응용을 못 하세요. 근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자연어 처리가 어떤 과정인지 이런 걸 아시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위해서 뭐 AI 교육을 따로 취업 준비하느라 공부를 하시더라도 예, 제 이 교양 때 수업의 의미를 좀 떠올리시게 되면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예를 들면 사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잘 안 가르쳐 줘요. 그냥 코딩하는 문법 위주로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교양을 만든 이유이기도 하고요. 보통 교수님들은 교양 수업 잘 안 만들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인제대학교 학생들이 단순히 그냥 코딩만 디립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AI가 이렇게 동작을 하는 원리가 있구나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AI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디스커션이라고 하는 담화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담화라고 하는 우리가 디스커션이라고 표현하거나 뭐 프라그매틱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담화 뭐 다른 말로 화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이때 용은 use라는 의미고요. 화는 뭐 language, 뭐 speech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말소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건데 자, 예를 들면 우리는 문장에 담겨 있는 화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화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AI한테 나 오늘 너무 우울해라고 얘기했으면 AI는 사실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친구한테 나 오늘 우울해라고 얘기하면 공감해달라는 거잖아요. 위로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 우울했구나 뭐 공감하거나 아니면 뭐 우울했어 뭐 그럴 땐뭐 운동을 좀 해보렴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거나 자 근데 만약에 나 오늘 우울해라고 얘기했는데 AI가 사실은 뭐 자연어 처리가 앞에 보셨던 구문이나 의미를 잘 분석한다고 해도 뭐 AI가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공감이나 공이에요. 공감이나 위로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뭐 또는 조언이나 자 이런 거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유기체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어떤 기계도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뭐 위로를 하기는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 학습한 거를 그냥 읊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담 치료나 뭐 심리, 뭐 정신과 이런 거는 AI가 조금 범접하기 어려운 분야예요.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정말 초인공지능입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이 정말 가치관도 있는 거고 인공지능이 뭐 이런 감정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감정 이해하지 못합니다. 원래 아직까지 현재 기술로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의미만 파악해서는 안 되고요.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담화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야 정확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날씨가 춥지 않니? 자, 이런 문장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지금 여름이에요. 여름이라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대면 수업인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오늘 좀 덥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창문을 열겠죠, 가서. 예를 들면 또는 뭐 오늘 교실이 좀 어둡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불을 켜거나 불을 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의도는 사실 좀 불을 켜달라, 창문 열어달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날씨가 오늘 춥지 않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AI가 예, 아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얘는 의도를 파악한 건 아니에요. 다만 얘는 뭐 구문 분석이나 의미 분석은 정확하게 했겠죠. 네, 아니요를 대답하는 거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담화, 의도까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게 다 이루어지면 완벽한 자연어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는 기술이 좀 고급 기술이에요. 제가 마지막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좀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에 AI를 공부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뭐 교양으로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의 생각을 하고 있고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전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AI가 뭐 반드시 뭐 유망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근데 하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취업 때문에 지금 취업 현장에서 AI 전문가들을 많이 지금 이제 그 원하잖아요. 그 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AI나 빅데이터 관련된 여러 기술들 여러분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공부하셔서 학원이나 이런 데서 따로 취업 준비를 하셔서 취업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뭐 도움을 못 드려서 좀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굳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 AI 분야가 지금부터 이제 한 학기 동안 어떤 분야가 있는지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딥러닝이나 예를 들면 컴퓨터 비전,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 자동차 우리가 이전에 배우셨는데 그런 쪽보다는요. 자, 지금 이런 자연어 처리 과정 같은 거를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나중에 취업 커리어를 뭐 전문직이 아니라면 조금 올리는 데 있어서 자연어 처리가 되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제가 자연어 처리 공부해서가 아니라 저는 사실 자연어 처리 전문가는 또 아닌데요. 자, 이 NLP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영어권이나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구글이나 뭐 IBM이나 이런 데서 할 수가 없어요. 한국어에 대한 건 한국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나라 NLP, 우리나라 자연어 처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공지능 비서를 만드는 가장 좋은 기관은 네이버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음 카카오도 있고요. 이런 기관들이 지금 수많은 코퍼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퍼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발화 덩어리. 자, 이런 기업들이 또 혼자 이용을 못하니까 KT라든지 SKT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협업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발화 대화 자료는 또 통신망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또 뭐 서울대라든지 네이버는 서울대랑 같이 하고 있고요. 다음은 포항공대랑 같이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지금 대학들의 또 연구자들하고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또 고급 기술을 접목해서 지금 계속 인공지능 비서를 만들고 있거든요. 한국어의 비서. 자, 이 인공지능 비서는 IBM이나 구글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형 모델을 한국인만 만들 수가 있어요.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런 굵직굵직한 기관들에서 만들고 나면 이 NLP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제 소프트웨어에 탑재하는 게 남아 있잖아요. 이 탑재하는 거를 서울대나 네이버, 포항공대나 다음에서 일일이 다 또 분야를 관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에서 하는 분야는 NLP를 만드는 걸 초점을 맞추고요. 만들어진 이제 우리나라 자연어 처리 모델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혈압기에 넣을 수도 있고요. 의료기기라면 그건 이제 의료기기죠. 뭐 또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들고 다니는 뭐 볼펜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볼펜에 말로 이렇게 넣는 기술을 넣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되게 많이 쓰는 뭐 냉장고에 넣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넣을 때는 이게 다 이제 다 각 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이제 뭐 중견기업일 수도 있고 대기업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이나 LG에서는 냉장고를 만들겠지만 인공지능 냉장고를요. 혈압계나 볼펜을 삼성에서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이런 기업들에서 요 NLP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되게 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NLP 기술을 취업 내가 무기로 하나 삼겠다. 요거 하나는 내가 저기 4년 동안 하겠다 하면 꼭 네이버나 다음이 아니더라도 꽤 쏠쏠한 기업들에서 NLP 요런 이제 기업들에서 요 만드는 기업들에서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요 NLP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엄청나게 원하죠. 그래서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원래 공학 쪽 출신이 아닌데 언어학과 학생들이라든지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이 문법 이런 걸 좀 잘 아니까 이런 NLP 기술을 또 배워가지고요. 자연어 처리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런 뭐 굴지의 뭐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도 많이 봤고 그다음에 다른 작은 기업에 여기서 말하는 작은 기업이라고 해도 굉장히 그 기업 환경이나 복지나 급여가 되게 좋습니다. IT 쪽은 또 요즘에 많이 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꼭 컴퓨터 공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취업이 잘 안 된다고 가정할 때 제가 뭐 지금 일개 교양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마는 그래도 좀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좀 공감하는 차원에서 뭐 굳이 여러분들 사교육 시장에서 뭐 취업 준비를 토익이나 토플만 할 게 아니라 요런 것들 좀뭐 코딩을 하더라도 너무 또 기초 코딩만 디립다 하지 마시고요. 뭐 대부분 공짜로 가르치는 코딩들은요. 뭐 밖에 무슨 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뭐 국비 지원을 하는 거는 대부분 기초적인 과정들이고 그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런 철학적인 내용들을 얼마나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업에 직접적 연결이 안 돼요. 그런 코딩 기술 한두 개 배운다고 해서 그러면 다 하게? 그쵸? 그런 거 지금 뭐 우리나라에 지금 몇만 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몇만 명이 다 취업이 돼야 되잖아요. 취업 연계 프로그램은 취업을 연계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을 알려주는 기관이지 취업을 하는데 직접적인 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역량을 어떻게 키우느냐? 제가 그냥 마지막 지금 좀 길게 얘기했는데 AI 중에서 앞으로 지금 기말고사 이후까지 한 학기 동안 배우는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NLP가 가장 유명하지 않나.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배운 그런 필드 있죠. 지금 배우고 있는 영역, 도메인. 뭐 예를 들면 보건행정. 보건행정이면 또 이런 의료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물리치료 쪽은 또 이제 그 전문 기사가 있으니까 의료 기사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외에도 뭐 예를 들면 뭐 화학이나 뭐 이런 뭐 뭐죠? 나노공학이면 나노공학 쪽에서 쓰는 또 NLP 뭐 기술들이 기계들에게 뭐 예를 들면 기술을 넣는다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같이 살릴 수 있어서 이게 제일 좋아요. 자, 오늘 길게 설명 잘 저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